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의 최고 전문가가 서울을 보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국방전략연구소에서 도시 방어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조셉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건 제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는 지난 20년간 군사 전략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도시 방어와 전투 시뮬레이션이 제 전문 분야였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전략 분석관으로 참여했었고, 세계 각국의 도시 방어 체계를 연구하는 게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높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인정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가게 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방어 체계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울과 도쿄,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도시들의 방어 체계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서울에 대한 제 선입견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과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험천만한 도시, 전쟁이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으로 취약한 곳이라고 단정하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서울이라는 도시가 방어 불가능한 최악의 입지라는 공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과 출장 준비 회의를 할 때도 분위기는 완전히 조롱 섞인 농담으로 일관했어요. 서울이 뭐 얼마나 잘 막혔다고 그래? 40km면 북한군이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시간에도 넉넉히 도착하겠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톰이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거리를 재어보며 거들었어요. 이봐 조셉,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야. 내가 계산해보니 북한 전차가 시속 50km로만 달려도 1시간이면 서울 시청 앞에 도착한다고. 그러자 다른 동료인 마이크가 그럼 서울. 시민들은 아침 뉴스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점심때는 항복 선언을 해야겠네라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더욱 신랄하게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전략적 실수작이야.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최전선에 몰아넣고 앉아있는 꼴이라니까. 이건 방어가 아니라 인질극이지. 동료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복도에서 이런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조셉, 너 이번에 서울 가서 뭘 연구한다고? 방어체계? 응, 그런데 뭘 연구할 게 있겠어? 이미 결론은 뻔하잖아. 방어 불가능이라고 한 줄 쓰면 끝이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서울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극도로 냉소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정말 개인적이고 아픈 경험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 형 마이클이 이라크 전쟁 중에 바그다드에서 순직했거든요.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형은 32살의 해병대 소령이었습니다. 형은 항상 제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바그다드는 견고한 도시야. 사담 후세인이 수십 년간 요새화시켜 놓은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그 견고하다던 바그다드는 불과 며칠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셉, 도시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약해. 아무리 벽을 높이 쌓고 무기를 많이 배치해봐도 결국 현대전 앞에서는 종이집과 다름없어. 그리고 며칠 후 형은 바그다드 시내에서 벌어진 시가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의 죽음은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장례식장에서 성조기에 덮인 관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도시방어라는 건 결국 헛된 꿈이라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도시라는 건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다라는 냉혹하고 절망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저는 서울을 볼 때도 바그다드의 그림자를 계속 떠올렸어요. 또 다른 바그다드가 될 뿐이야. 아니, 바그다드보다도 더 취약한 곳이지. 최소한 바그다드는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적이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서울은 바로 코앞에 적이 있잖아. 연구소에서 서울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인구밀도 지도를 보며 이렇게 빽빽한 곳에서 무슨 방어가 가능하겠어? 라고 중얼거렸고 지형 지도를 보며 평지에 강 하나 달랑 있는 게 전부네. 자연 방어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라고 단정했어요. 특히 한강을 보고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강이라고 해봐야 폭이 몇백 미터 수준이잖아. 현대 군사 장비로는 몇 분이면 도하할 수 있는 거리야. 게다가 교량도 그렇게 많은데 저걸 다 끊을 수 있을까? 설령 끊는다고 해도 헬기나 상륙정으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고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위성 사진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기 봐,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 저건 방어진지가 아니라 표적지야. 한 발의 미사일로 수천 명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완벽한 집단 표적이라고. 제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보고서의 제목을 정해두고 있었어요. 서울 현대도시 방어의 실패 사례 아니면 최전선에 위치한 거대 도시의 전략적 딜레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심지어 결론 부분까지 미리 구상해 두었습니다. 서울은 방어가 불가능한 도시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구와 핵심 시설을 최전선에 배치한 전략적 오판의 결과물이다. 공항 대기실에서 탑승을 기다리면서도 저는 계속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업가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 알까? 전쟁이 터지면 도망갈 곳도 없는 함정 같은 도시에 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보이는 미국 본토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미국이 최고야. 넓은 대륙에 도시들이 분산되어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이 접근하기 어렵지. 그리고는 곧 도착할 서울을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엾은 서울 시민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거야. 기내에서 서울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어졌어요. 북한과 40km.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적이 대포로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잖아. 게다가 미사일이라면 몇 분이면 도달하는 거리고. 저는 마치 이미 확정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처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복잡하게 얽힌 도로망,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민간인을 방패로 삼은 무책임한 도시 계획으로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도시였지만 군사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취약해 보였어요.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대피로 확보도 어려울 것 같았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교통 통제도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첫인상을 공유했어요. 역시 예상대로네요. 이 도시는 방어 개념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냥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죠.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미팅에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형식적인 브리핑이나 듣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팅 전날 밤 독일에서 온 동료 연구원 니클라스와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조셉, 내가 보기에는 이 도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구조물들을 많이 봤거든. 저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독일 사람다운 과민 반응이네. 그냥 지하상가나 주차장 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니클라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가 다르더라고. 벽의 두께나 천장 구조가 일반적인 지하시설과는 달랐어. 마치 벙커 같은. 그때까지도 저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 생각을 피력했어요. 니클라스, 자네도 알잖아. 도시 방어라는 건 결국 한계가 있어. 특히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북한과 가까운 도시는 더더욱 그래. 아무리 준비해봤자 첫 타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저는 계속해서 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도시를 봐. 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서 있잖아. 저게 다 표적이야. 그리고 복잡한 도심 구조는 대피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민간인을 방패 삼은 도시지 요새는 아니라고. 니클라스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뭘 보여주든 간에 제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은 방어 불가능한 도시, 그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미팅 장소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다시 한번 둘러보니 어제의 인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빼곡한 아파트들, 복잡한 교통망, 그리고 무엇보다 북쪽으로 불과 몇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는 지리적 현실이 제게는 여전히 전략적 실패작으로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국방부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결국 내용은 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의 군사 전략을 따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한국군 장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대령이라고 소개한 분이 주 브리퍼였는데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내용은 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저는 반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 경제 발전과 함께한 도시 확장, 그리고 현재의 방위 태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이어졌거든요.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힐끔 보며 이 지루한 브리핑이 언제 끝날지 궁금해했어요. 옆에 앉은 독일 동료 니클라스는 꽤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서울은 방어 불가능한 도시, 이것이 제 확고한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쯤 되었을 때 김대령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제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지하보도를 통해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꽤 복잡한 구조였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김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온 그 지하보도의 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일반적인 지하시설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보여준 자료에 저는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지나온 그 지하보도의 벽 두께가 무려 1m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장 구조 역시 상당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김대령은 이것이 단순한 지하보도가 아니라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반박의 논리를 찾았어요. 아무리 지하시설이 견고하다고 해도
도시 전체의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대령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방어 불가능하다고 봤던 그 아파트들이 단순한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에 상당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일부 아파트 옥상에는 대공포 설치를 위한 공간이 미리 확보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의심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을 재건할 때부터 이런 개념들이 적용되어 왔다는 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시지만 실제로는 유사시를 대비한 설계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어 불가능한 도시라고 단정했던 서울에 이런 측면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리적 조건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어요. 북한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결국 한계가 있다고 말이죠. 그때 김대령이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울과 북한 사이의 지형을 자세히 보여주는 지도였는데 제가 놓친 부분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40km라는 직선 거리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선이라는 거였어요. 임진강, 한강, 그리고 그 사이의 산악 지형들이 모두 자연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단순히 거리만 계산하고 지형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대령은 계속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숨어있는 방어 요소들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대피로 역할도 한다는 것, 한강의 교량들이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도시 곳곳의 공원과 광장들이 비상시 헬기 착륙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도시 방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서울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서울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수긍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설계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에는 실제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직접 서울 시내 몇 곳을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들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말이에요. 오후 현장 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브리핑에서 인상적인 자료들을 봤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대령과 함께 첫 번째 목적지인 강남 지역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안내한 첫 번째 장소는 코엑스 인근의 대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고급 주거단지 같았어요. 하지만 김대령은 저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하주차장의 벽면 곳곳에 특이한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기시설이나 전기설비인 줄 알았는데 김대령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것들의 진짜 용도를 알 수 있었어요. 유사시 방독면과 비상식량을 보관하는 공간들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주차장 자체의 구조였습니다. 천장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기둥들도 일반적인 주차장보다 굵고 견고해 보였어요. 김대령은 이 지하 공간이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유사시 대피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벽을 두드려 보니 확실히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설도 특별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외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강변이었습니다. 김대령은 저를 한강대교 근처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강의 교량들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김대령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강의 주요 교량들에는 특별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사시 교량을 차단하거나 심지어 폭파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는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강 자체도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서 자연적인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강변 곳곳에는 유사시 군사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김대령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원 곳곳의 넓은 잔디밭들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유사시 헬기 착륙장이나 임시 군사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화로운 도시공원이라고만 생각했던 곳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치밀한 군사적 계획 하에 조성된 것이었다니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명동과 종로 일대였습니다. 서울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하상가와 지하철 연결 통로들의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견고했던 겁니다. 김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하 공간들은 단순한 상업시설이나 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서울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 어느 곳에서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하상가를 걸으면서 저는 벽면과 천장 구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지하시설과는 다른 견고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환기구들도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김대령은 저를 시청역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일반 승객들은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들을 보여주었어요. 거대한 방공호 같은 공간들이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공간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수 저장고, 비상식량 보관소, 의료시설, 그리고 통신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김대령은 이런 시설들이 서울 곳곳에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사시 서울 전체가 거대한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도시 방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임시 방편적인 방어시설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둘러본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서울에 대해 내린 판단이 얼마나 성급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호텔방에서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그대로 쓰자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중립적인 톤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의 방어시설들이 예상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표현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어떤 도시가 서울만큼 치밀하게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분명히 인상적인 시설들을 봤지만
과연 그것들이 실전에서도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견고한 시설을 갖춰도 현대전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일정은 국방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김대영이라는 군사평론가와 몇몇 연구원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제 봤던 것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간담회 장소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저 복잡한 도시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간담회가 시작되자 김대영 평론가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서울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체계적인 시설들에 놀랐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김 평론가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과 서울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태생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재건된 도시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을 다시 건설할 때 단순히 경제적 번영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어요.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모든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김 평론가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도로들이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유사시 활주로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 고속도로의 직선 구간들이 전투기 이착륙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아파트 배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무작위로 배치된 게 아니라 공중 공격에 대한 시야 차단과 방어 효과를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거였어요. 김 평론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공원과 광장들, 심지어 학교 운동장까지도 유사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방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인구 과밀 도시라고만 생각했던 서울이 실제로는 이렇게 정교한 군사적 계획하에 건설된 것이었다니요. 이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평론가가 다음으로 보여준 건 지하시설에 관한 더욱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서울 지하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하철과 연결된 대피시설들, 정부 주요 기관들과 연결된 비밀 통로들, 그리고 도시 전체를 하나로 묶은 통신 네트워크까지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울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깊이의 주요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한 곳이 파괴되어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도시 방어 시스템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도시도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김 평론가는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서울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되면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도시 중 하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다른 연구원이 흥미로운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방어시설 현황을 정리한 것이었는데 서울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의 방어 준비 상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울을 얕잡아 본 것이 얼마나 무지한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도시를 보고도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리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이 서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번화한 도시의 불빛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각각의 불빛들이 치밀한 방어 계획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경험한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자니 너무 극적이었고, 그렇다고 축소하자니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의 방어 시스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정도로만 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국이 서울만큼 전쟁에 대비된 도시를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거든요.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는데도 계속 어제 들었던 김평론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도시 중 하나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 말이에요. 그날 일정은 실제 군사시설 견학이었습니다. 물론 기밀이 아닌 선에서 공개 가능한 시설들만 보여주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김 대령이 직접 안내를 맡아주기로 했는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서울 방어 시스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용산구 일대였습니다. 과거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김 대령의 설명을 들어보니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는 여전히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김 대령이 보여준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산책로처럼 보이는 곳들이 실제로는 군용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폭과 강도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조형물들도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유사시 방어진지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원 중앙에 있는 넓은 잔디밭이었습니다. 김 대령은 이곳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유사시 헬기 착륙장이나 임시 지휘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잔디 밑에는 각종 통신 케이블과 전력 공급 시설들이 매설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평화로운 공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치밀한 군사적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중성이야말로 서울의 진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강 상류 지역이었습니다. 김 대령은 저를 한강변의 특별한 시설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강이 단순한 도시하천이 아니라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강변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에는 군사작전 기지로 전환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한강 전 구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김 대령이 보여준 지도를 보니 한강의 모든 교량과 주요 지점들이 하나의 통합된 방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강 자체의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유사시 한강의 수위를 조절해서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상류의 댐들과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물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연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략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독특한 개념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산악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산과 관악산 일대였는데 거기서 저는 서울 방어의 또 다른 차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도심의 고층 빌딩들과 지하시설들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산악지역 곳곳에는 자연 지형을 활용한 방어시설들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등산로나 휴게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특히 주요 고지들에는 감시 장비와 통신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이런 산악 방어선이 서울 방어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심의 시설들과 연계해서 입체적인 방어망을 구성한다는 거였어요. 적이 한 방향에서 공격해와도 다른 방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돌아다녔던 그 복잡한 도시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느껴졌어요. 각각의 건물들, 도로들, 공원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대령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통합 상황실의 모형이었습니다. 실제 시설은 기밀이라서 보여줄 수 없지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서울 전체의 모든 방어 시설들이 하나의 중앙 통제소에서 통합 관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전체 네트워크에 전파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각 거점에 전달된다고 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방어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시 방어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도시도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서울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취약한 도시라고 생각했던 곳이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요새였던 겁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제 기존 지식과 상충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넷째 날 저에게는 운명적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국제 군사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서울의 방어 취약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을 취약한 도시라고 규정하고 미국식 방어 전략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었어요. 포럼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니클라스, 영국의 데이비드, 프랑스의 피에르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이들 앞에서 과연 어떤 발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고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의 도시 방어 현황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는데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측 발표자로 나온 김대영 평론가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김 평론가는 서울의 방어 체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직접 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더군요.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독일의 니클라스가 질문을 던졌을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그런 방어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도심은 문화재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김 평론가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서울이 문화재 보존과 방어 기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문화재들도 유사시 방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가 런던과 비교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은 템스강이 있어서 서울의 한강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김평론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한강은 처음부터 방어선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템스강은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들으면서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준비해온 내용을 그대로 발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즉석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김평론가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의 취약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방어 불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도시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인식 전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니클라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이 그렇게 잘 준비된 도시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바탕으로 서울의 방어시설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지 설명했어요. 데이비드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을 때 저는 지난 며칠간 촬영한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공개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파리와 비교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김평론가가 다시 나섰습니다. 파리는 역사적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서울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도시 계획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기존 발표 자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방어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같이 온 미국 동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방어 시스템이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우수하다고 인정했어요. 김평론가가 저의 솔직한 고백에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 전문가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니클라스는 정말로 그렇게 인상적이었냐고 물어봤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도 서울만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미국 도시들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 서울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평범해 보이는 미국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들 제가 너무 달라졌다며 놀라워했어요. 특히 아내는 제가 한국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제가 포럼에서 한 발언들이 이미 미국 내 군사 전문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어떤 동료들은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을 했다며 우려를 표했고, 다른 동료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 들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 후 연구소 소장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 도시 방어 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과의 정식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어요. 우선 미국 주요 도시들의 현재 방어 체계를 분석하고 서울의 사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미국 도시들이 서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준비 상태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뉴욕의 경우 911 테러 이후 보안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은 부족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정부 기관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피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서울 모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방어 체계를 미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었어요. 물론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지만 핵심 원리와 철학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제시한 서울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평상시 기능과 유사시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 계획. 둘째, 지상과 지하를 연계한 입체적 방어망 구축. 셋째, 모든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를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보고했을 때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서는 시범 도시를 선정해서 서울 모델을 실제로 적용해보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이런 반응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공식 방문이었어요. 한국의 도시 방어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시설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 측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의 통합 상황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시설이었는데 서울 전체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설에서 담당자들이 보여준 시뮬레이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상의 위기 상황에서 서울 전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모든 대응이 자동화되어 있고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 모델의 미국 적용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덴버를 시범 도시로 선정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문가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1년 후 덴버 프로젝트의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서울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존보다 훨씬 향상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 대피 시설과 통합 상황실의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들에서도 서울 모델 적용을 요청해 왔습니다. 시애틀, 애틀랜타, 피닉스 등 여러 도시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울 모델의 장점과 적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 내에서 서울 모델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학회와 세미나에서 한국의 우수한 도시 방어 기술을 소개하고 미국 도시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극찬하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배우는 게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 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가르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서울 모델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일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의 모든 주요 도시가 서울만큼 안전하고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